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대비를 위한 한국사 강의를 맡은 김병철입니다. 2022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사가 이제 필수 과목에서 제외가 되고 한국사 인증 시험을 이제 보는데 그 교재 앞장에도 나오지만 그 인증 시험이 원래 2020년도 5월 달부터 개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이전에는 이게 고급, 중급, 초급으로 돼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난이도는 초급 단위는 여러분들이 그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급 단위는 중학교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고급 단위는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정도 수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급, 2급이 있고 여기에서 3, 4급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5, 6급이 있어가지고 6단계로 이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020년도부터 개편이 돼 버렸어요. 개편이 돼가지고 초급 시험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고급 시험하고 중급을 갖다 이제 결합을 시켜가지고요. 여기 이제 심화 과정하고 그리고 이제 중급하고 이제 초급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기본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두 단계로 정리가 돼 버린 거죠.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심화 단계에서 1, 2, 3급을 급수를 떼지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시험에서 4, 5, 6급을 따져요. 4, 5, 6급을 따지는데 보통 이제 6급 같은 경우에는 60점 이상,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그리고 이제 5급은 70점 이상, 그리고 이제 4급은 80점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4급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기본 내용이 기존에 이제 초급 시험에서 약간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약간 수준이 올라간 거. 근데 여러분들은 요거와 관련이 없어요. 이런 경찰들은. 경찰들은 기본을 보면 사실 내 수업을 안 들어도 돼요. 기본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지식 가지고도 충분히 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심화를 본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심화를. 그래서 심화도 여러분이 상급이 60점 이상이에요. 그리고 2급이 70점 이상. 그러면 1급은 80점 이상.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한테 해당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우리 이제 경찰직에 해당하는 게. 그래서 요걸 봐가지고 60점 이상만 올리면 되는데 기존에 이게 고급 과정이거든요. 근데 고급 과정보다 난이도가 좀 떨어졌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고급 과정을 보면은 60점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보면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이제 난이도를 좀 떨어뜨려 가지고 여기 이제 60점 이상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이 중급을 보면은 되는 거거든요. 중급을. 근데 지금 이제 중급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심화 과정에 3급 이상을 맞으면 된다. 그래서 60점 이상만 여러분이 맞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합격을 떠나 가지고 자격을 따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심화 문제는 총 50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50문제로 되어 있고 오지선다형입니다. 오지선다형. 여러분들 경찰 문제 사지선다형이죠, 그죠? 오지선다형. 그리고 이제 기본 문제도 50문제인데 요거는 사지선다형입니다. 요건 사지선다형.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봤으면 참 좋을 텐데 요걸 봤으면 요걸 봅니다. 요걸 보고 그렇다고 해서 겁을 먹을 건 없어요. 지금 오늘 나하고 이제 5주 정도로 해가지고 쭉 나갈 거거든요. 근데 개강을 저번 주에 했어야 되는데
학원 측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한 주를 늦게 개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그 다음 달에 시험이 있잖아요. 그 시험 전에 한번 보강을 해야 돼요. 일요일 날 정도에. 그래서 그때 한번 보강을 해서 시험 전에 맞추도록 하겠어요. 마무리하도록. 너무 긴장하지는 마시고요.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기존에 이제 그 경찰 한국사를 공부하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훨씬 쉬워요. 훨씬.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는 뭐 옳지 않은 것 이런 거 찾아라는 것도 거의 없어요. 거의 옳은 것 찾아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답이 오지선다에서 딱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60점 이상은 다 맞을 거예요. 그 시간도 넉넉해요. 80분. 80분 동안 50문제만 보면 돼요. 요건 이제 70분이고요. 요건 70분. 요건 80분. 시험 빨리 풀고 자면 좋죠, 뭐. 80분. 그 80분에 뭐 이거 50문제 못 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강조해 드리는 거 그거 여러분이 계속 보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일단 이제 제 수업 들어가면서 이제 해주셔야 될 게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한국사 능력평가원에 들어가면은 기출 문제들이 다 뽑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 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뭐죠 마켓 같은데 들어가면은요, 그 다운 받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한국사 능력 시험 그 기출 문제들이 쫙 있어. 그럼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사실 봐도 돼.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면서 시간 날 때 문제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문제를 최소한 3회분 정도만 풀어줘. 그 이상 풀 필요도 없어. 3회분 풀면 대충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알 수 있어. 제 진도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5주 동안만 수업 빠지지 말고 나오셔가지고 그냥 열심히 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11페이지 보세요. 이게 5주인데 일부러 지금 한국사 교재를 갖다가 그 심화반에 맞춰가지고 될 수 있으면 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굵어봤자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얇게 정리를 했으니까요. 요거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11페이지 보면 여러분이 역사의 의미가 나올 거예요. 요걸 뭐 거의 출제 빈도가 없어요. 그 역사를 기록할 때 여러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우리가 역사라고 얘기하면 과거에 있었던 거 하잖아요. 그럼 과거에 있었던 걸 갖다가 이제 기록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유물이라든가 아니면 문헌이라든가 아니면 유적지 아니겠어요? 그 유물, 유적지, 문헌을 갖다가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사실로서 역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로서 역사는 유물이나 유적이나 문헌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 성격을 띠겠어요? 주관적 성격을 띠겠어요? 당연히 객관적 성격을 띠죠. 그래서 객관성을 추구하는 역사다. 그래서 대표적인 역사학자가 랑케가 있다. 이 정도. 그래서 랑케가 한 마디 그 기억을 해두세요. 그게 바로 역사가는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가치관을 집어넣지 말고 그 다음에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여라. 거기다 묻줄을 딱 치시고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제 역사적 자료였던 유물이나 문헌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역사가의 심증, 역사가의 가치관을 갖다가 가지고 역사를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것을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하는데 기록으로서 역사는 현재의 역사가의 가치관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시대에 따라 이런 거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성격이다. 이거는 주관성을 띠는 것이다. 거기에 대표적인 분이 크로체, 콜링우드, E.H. 카 이 정도 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다 현재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 그 현재가 바로 이제 역사가의 가치관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뭐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박스 2번에 보시면 이제 선사시대의 전개라고 해가지고 그 선사시대가 바로 밑줄 치고 쓰세요. 구석기와 신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 역사 이전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넘기세요.
넘기시면 12페이지에 구석기 시대 뭐 70만 년 전부터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밑줄 치지도 말고 70만 년 전 뭐 경찰국사에서는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 경찰국사에서는 시기년도 같은 거 잘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한능 시험에서는요 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유적지 몇 개만 좀 알아두세요. 유적지 내가 체크해 주는 거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가 여러분이 단양금굴이라고 있어요. 단양금굴 있죠. 이게 현존하는 구석기 유적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경기도 연천전곡리 있어요. 요게 이제 주목도끼라는 거 발견된 거예요. 주목도끼. 우리가 아슐리안계 양면 핵석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견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구석기의 시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된 지역이 구석기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연천전곡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북 첨원 두루봉동굴이 있는데 여기는 5살로부터 7살 난 사내 아이의 뼈가 발견된 곳이라는 것. 그 정도.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세요. 내려가셔가지고 충남 공주 석장리. 여기는 이제 해방 이후에 남한 최초로 발견된 이제 구석기 유적지인데 전기 구석기 유물에서부터 후기 구석기 유물들이 다 출토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구석기 유적지에 그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 잘 보시면 무슨 동굴로 끝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구석기 유적지는 무슨 동굴이 떠요. 그 정도만. 그 정도만. 자, 그러면서 이제 구석기에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 당연히 이제 구석기니까 석기를 사용했는데 그 석기를 갖다가 주로 이제 이때는 수렵으로 채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석기를 갖다가 돌과 돌을 쳐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그걸 이제 뗀석기라고 얘기해요. 그 뗀석기의 종류가 거기 뭐 주목도끼라든가 찌개라든가 뭐 찌르개, 뭐 쓴배 찌르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뗀석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찰국사에서는 뭐 여기에 전기 거냐 후기 거냐 막 그것 구분을 했는데 한능 시험에서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뭐 구석기 내용이 딱 나오고요. 밑에 뗀석기 나오면 정답이에요. 그냥 단순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거지는요. 주로 동굴이나 바위끈을. 그러니까 동굴, 특히 동굴 동글뱅이 치시면 돼요. 동굴 뜨면 구석기예요. 왜냐면 이때는 여러분이 주로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특별한 정착이 아니라 이동 생활을 주로 해서 집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동굴에서 주로 생활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는요. 사냥과 채집 생활을 주로 했습니다. 이때는 농경이 시작되지 않고 수렵으로 채집, 사냥과 채집 생활을 주로 했다. 자, 그 외에 이제 뭐 무리를 지었다, 평등 사회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석기 다음이 이제 신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석기로 쫙 가면서 중석기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그 오른쪽에 보세요. 중석기. 그 중석기라는 건 여러분이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구석기 후기 때는요. 빙하기라고 그래요. 날씨가 매우 추웠어요. 해수면이 지금보다 확 내려가가지고 육지가 지금의 이제 서해안 남해바다가 육지화돼 가지고 한반도가 지금 형태가 아니에요. 해수면이 내려가서 날씨가 기온이 내려가면 해수면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신석기 때 오게 되게 되면 이제 해수면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서해바다, 남해바다가 형성되는데 그 구석기와 신석기의 사이에 있는 게 중석기예요. 그 중석기 때가 되면 기후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당연히 털없는 짐승들이 많아지겠죠. 따뜻해지니까. 털없는 짐승들은 빠를 거 아니야. 도망가는 게. 그러니까 빠르니까 당연히 그걸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구가 만들어져야겠죠. 그 새로운 도구가 바로 이음도구, 창이나 활. 그리고 이제 뭐 잔석기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재빠른 짐승을 잡기 위해서. 자,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중석기를 이어서 이제 신석기가 BC 8000년경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시기는 알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 거기 이제 유적이 제주 고산리가 있어요. 제주 고산리. 그리고 서울 암사동과 평양 남경.
그리고 이제 부산 동삼동 이런 것들이 있다. 암기하지도 말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주로 이제 이 신석기 유적지는 해안가에 가까워요. 해안가. 그 제주도 해안가 아니에요. 서울 암사동도 여러분들이 강가 아닙니까? 이게 평양 남경도 강가고 부산 동삼도 해안가 아닙니까? 그래서 해안가나 주로 강가에 위치해 있다. 도구는 당연히 간석기입니다. 간석기. 왜냐면 이때 이제 농사가 시작되거든요. 농사가 시작되려면 땅을 파고 땅을 갈고 막 이래야 되니까 주로 이제 돌을 갈아서 괭이라든가 돌삽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간석기가 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별표 치실 게 있어요. 신석기 때 이르러 가지고 드디어 토기라는 게 등장합니다. 토기라는 게 등장합니다. 신석기에 이르러 가지고 드디어 토기가 등장하는데 이 토기는 주로 곡식을 저장하고 조리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토구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빗살무늬 토기예요.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토기들은요 밑이 뾰족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밑이 뾰족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거기 이제 덧무늬 토기 같은 경우는 밑이 약간 납작해요. 최근에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사 인증 시험 1번에 나왔죠, 이게. 근데 그림이 주어지고요. 그 밑에 해설이 돼 있어요. 뭐라고 해설이 돼 있느냐? 농경이 시작되었다. 그럼 신석기 아니야. 그럼 신석기 특징을 고르시면 돼.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서 마무리 지면 되고, 그다음에 가락바퀴와 뼈바늘 밑줄 치세요. 이걸 통해 가지고 옷감을 제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옷감과 그물 제작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원시적 수공업이 출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거집 별표 쳐야 됩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신석기 때는 움집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정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움집의 구조가요. 원래 움집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밑바닥을 이렇게 팝니다. 이렇게 팝니다. 이렇게 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기둥 4개를 이렇게 받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억새풀이라든가 이런 걸 담아가지고 요 안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요때 이제 가운데를 하나 더 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뭐냐? 화덕이 위치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화덕이 불 때는 시설. 그래서 요걸 딱 떼어가지고 위에서 드럼을 놓고 아래를 쳐다보면요. 아래 모양이 이렇게 동그라져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 이렇게 화덕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석기 움집의 특징이 요겁니다. 전체적으로 원형이나 모가 둥근 방형이다. 그리고 화덕의 위치가 중앙에 있다. 요게 신석기 때 움집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는 말이죠. 경제는 조피 수수, 즉 농경이 시작됐다. 구석기 때는 농경이 없었고요. 신석기 때는 농경이 있습니다. 농경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때의 농경은 벼농사가 아닙니다. 벼농사가 조피수수입니다. 조피수수. 자, 그러면서 이제 사회로 넘어갑시다. 사회는 농경이 시작되니까 당연히 농사 지으려면 이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정착 생활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의 기본 생활 단위는요. 시족이에요. 시족. 왜 시족이냐? 여기 보세요. 움집 하나 만들어지면 한 10년 지나면 요 옆에 움집이 또 하나가 생깁니다. 이렇게 또 생기고 또 생겨요. 이거 왜 생기겠어요?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가 종족 본능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에요, 이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시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 때는 이러한 시족 사회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러한 시족들이 드문드문 있어요. 드문드문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자연스럽게 이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 여기 이제 얘를 막내 아들, 여기 둘째 딸, 눈이 맞았어요. 그럼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집끼리 결혼했죠. 그걸 조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계원을 통해서 시족 사회가 부족 사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족과 시족이 조계원을 통해서 하나의 부족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다른 시족과의 혼인을 통해 부족 사회를 형성한다. 그걸 가능하게 한 게 조계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원시 신앙. 거기 뭐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영원 숭배, 조상 숭배 있어요. 내용도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딱 나오면 신석기 때 출현한 원시 신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원시 신앙. 자, 그리고 이제 예술 활동. 신석기 시대는 바닷가에서 주로 생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개 가면 같은 게 많이 발견이 돼요. 조개 가면. 됐어요. 거기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보시면 여기 바닥 모양이 원형이죠. 동그랗죠. 동그라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신석기 혁명이라는 것은 구석기 때 수렵으로 채집을 하다가 신석기 때 농경이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인류의 변화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걸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밑에 더 알아보기에 보면 빗살무늬 토기 모양 밑이 뾰족하죠. 신석기 토기는 이렇게 밑이 다 뾰족하다라는 거. 그 정도 파악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청동기 시대는 밑줄 긋고 내가 불러주는 거 써보세요. 청동기 시대에 출현하는 게 다음과 같은 6가지가 있습니다. 자, 문자가 출현합니다. 문자. 청동기에다 밑줄 딱 긋고 청동기 시대 이후에 출현하는 거 첫 번째 문자예요. 자, 두 번째가 문명. 문명.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가 발달합니다. 도시. 도시는 편리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편리하니까 모입니다. 모이는데 인간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약간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인간들이. 그러니까 서로 싸웁니다. 갈등이 발생해. 그래서 그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국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청동기 이후에 출현합니다. 자, 국가의 우두머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군장이라고 합니다. 군장. 군장. 우리가 흔히 족장이라고 얘기하죠. 족장이 등장했다는 것은 계급이 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계급이 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부터 계급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이전 사회는 당연히 평등 사회겠죠. 청동기 이후 때 계급 사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가 청동기 시대에 출현을 하고요. 청동기 시대는 당연히 청동기가 제작됐겠죠. 그 대표적인 청동기가 비파용 동공과 거친 무늬 거울입니다. 비파용 동공과 거친 무늬 거울이다. 자, 그런데 이 2가지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청동기 문화의 독자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청동기는 주로 용도가 무기 아니면 의식 용도로 사용이 돼요. 절대 농경도구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절대 농경도구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는 절대 농경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에는 농경도구로 간섭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농기구로. 그래서 이제 청동기 시대에 출현한 간섭기 중에 농경도구 중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실 게 있습니다. 별표칩니다. 반달돌칼입니다. 자, 반달돌칼은 자, 여기 보세요. 돌을 갖다가 이렇게 반달처럼 만든 거예요. 반달처럼 생겼죠. 그리고 여기를 구멍을 2개를 뚫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널판지로 앞뒤로 이렇게 막고 여기다 끈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손으로 이렇게 딱 쥐고 그 요쪽 면이 날카롭습니다. 이걸로 낫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낫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날에 변해가지고 이제 뭐가 되냐. 손잡이는 요렇게 변하고요. 그리고 요 날은 요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칼이잖아요. 칼의 기원. 그게 반달돌칼. 이 반달돌칼은 청동기 때 출현했다라는 겁니다. 괜히 돌자 들어간다고 그래서 얘 간석기니까 신석기 때 출현했을 것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청동기 때 출현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토기 제작의 변화가 있는데요. 그 토기 제작의 변화 중에 민무늬 토기, 붉은 간 토기, 미송리시 토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미송리시 토기 별표치기 바랍니다. 미송리시 토기는 이렇게 항아리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그 그림 좀 한번 그려보실래요?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요. 이렇게 손잡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손잡이가. 그러니까 신석기 토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밑이 평탄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청동기 토기에. 그러면서 이제 요게 발견되는 지역이 우리나라 함경 그 평양북도에 이쪽에 의주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선조가 이쪽으로 피난가 임진왜란 때 그 의주. 그 의주에 미송리라는 동굴이 있었어요. 미송리라는 동굴이. 여기에서 최초로 발견된 거야. 여기에서 최초로. 근데 이러한 미송리 스토기가 여기에서만 발견된 게 아니라 이 주변 지역에 다 발견돼요. 주변 지역. 그 여기도 발견, 여기도. 그래서 요걸 갖다가 한번 면적으로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려보니까 요 지역에서 다 요 미송리 토기가 발견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한계선이 어디냐? 여기가 청천강이에요. 그래서 이 미송리 토기는 발견되는 지역이 반드시 청천강 이북에서만 발견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영토를 갖다가 딱 따져보니까 여기가 바로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하게 돼 고조선의 영토였던 거지. 고조선의 영토. 고조선의 영토. 그래서 이 미송리 토기는 고조선의 영토와 일치한다. 그 미송리 토기 밑줄 치고 청천강 이북에서만 발견. 그리고 고조선의 영토와 일치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경제를 보시면요. 별표 칠 게 있네. 벼농사 출현. 청동기 시대에 드디어 벼농사가 출현합니다. 자, 그 다음.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청동기 시대부터 아까 계급이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급이 발생하니까 빈부격차도 발생하겠지. 그리고 이제 거기 천손사상. 이 천손사상이 바로 선민의식을 얘기하는 선민의식도 출현한다. 청동기 시대 때. 자, 그 다음에 주거지역 별표. 주거지역 별표. 이 청동기 시대 때는 움집의 바닥 모양이 바뀝니다. 아까 신석기 시대는 움집의 바닥 모양이 동그랗고 그리고 가운데 화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4명에서 5명의 가족들이 쭉 둘러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누워서 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다가 움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다가 움직이다가 막 침대에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똑같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운데 화덕이 있으니까 한 새벽이 되면 말이죠.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가 나겠어? 인간 타는 냄새. 진짜로 이런 일이 있다니까.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요 화덕을 갖다가 위험하니까 요쪽으로 옮긴 거야.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 이 실용적이잖아. 그래서 이제 화덕을 가장자리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공간을 딱 만든 거지, 이렇게. 이거 얼마나 효율적이야, 이게. 그러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든 그 기구를 갖다가 벽 쪽으로 다 옮기자 싶어. 벽 쪽으로 옮기려면 각이 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 점점 이게 사각형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청동기 때 이러게 되면. 그래서 이제 청동기 때는 신석기에 비해서 이렇게 사각형 움집이 등장하고 화덕의 위치도 중앙에서 벽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치세요. 거기에 직사각형 바닥에 화덕이 가장자리에 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점점 요 지하가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신석기 때는 푹 팠는데 청동기 때는 점점 위로 올라와. 절로 올라오면서 지상가옥으로 변해요. 지상가옥으로. 그리고 이제 배산임수 취락이 형성됩니다. 청동기 때. 신석기 때는 주로 해안가로. 청동기 때는 주로 내륙에. 그 내륙 중에서 뒤에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곳. 왜 그런지 이해 한번 시켜줄까요?
아까 구석기 후기 때는요. 날씨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춥다고 그랬죠. 그 이때가 빙기란 말이야. 야, 구석기 후기 때는 일반 내륙에서는요. 얼음 덩어리도 다 있어가지고요.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 구석기 후기부터 사람들이 해안가로 찾아가는 겁니다. 해안가로. 그래서 이제 신석기 사람들은 주로 해안에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석기 때는 날씨가 또 따뜻해진다고.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다 보니까 신석기 후기쯤에는 사람들이 또 내륙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청동기 때는 내륙 지역에 취락이 위치하게 되는 거야. 이게 날씨 때문에 그래. 날씨 때문에. 근데 이제 내륙으로 간다고 그래서 아무데나 뭐 터 잡고 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나라 겨울전 북풍을 막아주는 거.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식수구둑이 이용해 물이 흐르는 곳. 그러한 곳에다가 바로 취락을 짓고 사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배산 임수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배산 임수 지역. 그게 청동기 때 출현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자, 이 무덤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또. 자, 이 무덤은 고인돌에 초점 맞추시기 바라요. 청동기 때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 화강암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거성 문화가 발달했어요. 돌을 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인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은요, 주로 받침돌을 이렇게 하고 그 위에 덮개돌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여기에다 이제 시신을 이제 매장하는 거예요. 부장품하고. 그리고 이제 요 앞하고 뒤하고 막습니다. 돌로 막어. 그게 돌 4개가 있는 거죠, 원래는. 근데 이제 지금 발견되는 고인돌은요, 요거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장품이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밑이 있건 없건 간에 요 덮개돌의 무게가 중요한 겁니다. 이 무게가 수십 톤이 넘습니다. 이러한 수십 톤이 넘는 무게의 화강암을 갖다가 산에서 잘라가지고 내려오려면요, 보통 적게는 600명에서요, 많게는 2000명까지 동원이 돼야 돼요.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그 2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거 들고 내려왔을까? 그것도 의아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엄청난 무게의 돌을 갖다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2000명까지 동원됐다고 한다면 이 무덤의 주인공은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족장의 무덤이었을 게 아니냐, 이게 족장의 무덤이었을 게. 그래서 우리는 이 고인돌을 통해 가지고 계급의 출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급의 출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고인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청동기의 대표적인 무덤 형태라는 것을 꼭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술 부분을 딱 보시면요, 거의 바위 그림 2개가 있을 거예요. 울산 반구대하고요. 울산 반구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령 암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울산 반구대와 고령 암각화는요, 주로 뭐가 그려져 있냐면 사냥하는 내용, 고기잡이의 내용이 그려져 있어요. 특히 울산 반구대 같은 경우에는 사슴이라든가 호랑이라든가 이러한 짐승, 특히 고래에 작살이 박혀 있는 거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냥의 풍요를 기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고령 암각화 같은 경우에는 기하학 무늬가 있어요. 동심원, 마름모, 막 이런 거. 이거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이 무더위 때, 아주 더울 때 태양을 한번 직광으로 이렇게 딱 쳐다봐요. 조심해서 쳐다봐야 돼요. 자칫하면 자외선 때문에 눈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면 태양이 동그란할 때도 있지만 이 태양이 부글부글 타다 보니까 이게 마름모 형태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주로 태양을 갖다가 마름모나 동심원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게 고령암각화예요. 왜 태양을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농경의 풍요란 말이에요. 농경. 그러니까 사냥의 풍요, 농경의 풍요. 자기가 원하는 걸 갖다가 예술로 승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주술적 예술을 시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술적 예술. 자, 뭐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16페이지에 딱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고인돌 나오네요. 그리고 청동기 때의 대표적인 그 칼이었던 비파형 동검. 그 비파처럼 생겼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나왔네. 요거 반달돌칼. 반달돌칼. 이게 다 청동기 유물이야. 청동기 유물. 자, 그러면서 이제 청동기 시대를 딱 지나면 초기철기 시대가 딱 옵니다. 자, 초기철기 시대는 일단 철기 시대니까 철기가 사용됐겠죠? 네? 철기가 사용됐을 거야. 근데 그때 철기의 용도를 좀 알아둬요. 주로 무기나 아니면 농기구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기로 사용되니까 기존의 청동기는 무기로서의 역할이 약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기존의 청동기는 무기의 역할은 감소하고 주로 의식용 도구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 청동기의 의기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동기의 의기화. 자, 그리고 이제 초기철기 시대 때는요. 아까 비파형 동검이 있죠? 그 비파형 동검이 세련돼집니다. 그게 세형 동검이야. 그리고 잔무늬 거울이 등장해. 아까 거친 무늬 거울이 잔무늬 거울이 돼요. 그리고 거푸집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 거푸집은 한 쌍으로 된 거, 한 쌍으로 이렇게 한 쌍으로 된 건데 여기에 모양을 새겨. 예를 들어서 내가 금속 분필을 만들겠다. 그러면 분필 크기의 모양을 갖다 여기다 새긴단 말이야. 여기도 새기고. 그리고 이걸 딱 붙이고 여기 홈이 있어. 그 홈에다가 청동물을 부어. 그리고 굳혀. 그리고 딱 펴. 그럼 여기 나오겠지. 금속으로 된 거. 이런 걸 우리가 거푸집이라고 하는 거야. 거푸집. 그러니까 청동을 제작했던 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그 A, B, C, 세, 잔, 거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서만 발견이 돼. 아까 청동기 시대의 비파형 동공과 거친 무늬 거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발견이 된다며요.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만 발견이 돼. 우리나라에서만.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한반도 청동기 문화의 독자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반도 청동기 문화의 독자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 자, 무덤은 뭐 널무덤, 동무덤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는 초가집, 너와집, 귀틀집, 뭐 지상가옥이 출연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지상가옥이 땅바닥하고 가옥하고 딱 떨어져. 그래서 요 안에다가 아궁이 시설을 만들어요. 그런 게 이제 붓두막 그리고 온돌이 등장한다. 붓두막과 온돌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 있는데 요거 별표 쳐. 자, 일단 중국의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데 그게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입니다.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 명도전은 오른쪽 그림에서 그거 나오죠? 칼처럼 생겼죠? 근데 그게 화폐야. 자, 발량전은 우리나라 엽전처럼 생겼죠? 그리고 이제 경상남도 창원의 다오리에서 붓 하나가 발견돼서 붓 하나가. 그 붓이 발견됐다는 건 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얘기지? 한자가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 중국으로부터 한자가 유입됐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중국의 한자가 우리나라에 도입됐다는 얘기는 중국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야. 자, 그 내용들을 갖다가 내가 총정리한 게 17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석기하고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의 특징 쫙 정리를 한 겁니다. 거기에. 근데 내가 지금 별표 칠하는 거 있어요. 그 별표 칠하는 것만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다시 복습 한번 해봅시다. 12페이지. 구석기 유적지 체크됐나요? 충북 단양금골, 경기도 연천정곡리, 충북 청원 두루봉동굴, 그다음에 공주석장리. 주로 동굴이라는 말로 끝나는 게 많습니다. 자, 뗀석기 밑줄 쳤나요? 뗀석기. 그리고 동굴뺑이 쳤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사냥 채집생활 주로 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13페이지에 신석기에서 말이죠. 제주 고산이 체크했어요. 서울, 암사동, 평양, 남경, 부산, 동삼동 체크했나요? 그게 신석기 유적지라는 거. 자, 도구는 간석기라는 거.
토기의 빗살무늬 토기 체크했나요? 자, 그 다음에 가락바퀴 뼈바늘을 통해서 원시적 수공업이 발달했다라는 거. 자, 주거지역 원형움집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화덕이 어디에 있었더라? 가운데 있었더라. 화덕이 가운데 있었더라. 자, 그리고 이제 경제에서 농경이 시작됐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농경이 시작됐다라는 거. 자, 그리고 원시신앙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원시신앙. 그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영원숭배. 이게 다 원시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로 넘어가서 청동기 때는 여러분들이 청동기가 제작되었지만 간석기도 만들어졌다. 그 대표적인 간석기가 뭐라고요? 반달돌칼, 반달돌칼, 반달돌칼. 그리고 토기 중에서 이름이 미송리시 토기 잘 알아두시고요. 미송리시 토기, 청동기 토기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에서 벼농사가 출현했다라는 것, 벼농사가 출현했다라는 것. 자, 그리고 움집, 신석기 때 움집은 원형바닥 가운데 화덕, 청동기 움집은 사격형 바닥 그리고 화덕이 가장자리로 옮겨졌다라는 거. 그리고 무덤에서는 고인돌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고인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넘어가시고요. 초기 철기 때는 여러분들이 철기가 사용됨으로써 청동기가 의기화되면서 그 청동기가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게 세잔거. 그래서 한반도 청동기의 독자성을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중국과의 교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그리고 창원 다오리붓에서 한자가 유입됐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분명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가셔가지고요. 한번 시험 삼아 그 기출문제 한번 몇 개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문제로 주로 나올 거예요. 1번 문제. 1번 문제로.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풀리는가 안 풀리는가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란 말이야. 한 3문제 정도만 풀면 돼.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9페이지 넘어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나올 거예요. 고조선인데, 자, 배경 설명하고 좀 쉽시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를 공부한 거야. 우리가 왜 이걸 공부하냐면 우리가 지금 역사, 한국사를 공부하잖아요. 근데 역사라는 건 주체가 누구냐면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쓰지 마세요. 근데 인간이 역사를 갖다가 이제 발전시키는 이유는 이거예요. 의식주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 저녁에 밖에 나가서 놀아도 되는 이 저녁에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뭔가 합격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라고요, 이게 의식주 발전이. 선생님, 역사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잘 보세요. 의식주를 발전시키는데 인간의 능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의식주를 갖다가 많이 가진 자가 생기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덜 가진 자가 생기게 돼. 그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덜 가진 사람들한테 자기가 먹고도 남으니까 나눠주면 되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 적어.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 더 가지려고 하지. 이게 인간의 이기심이야, 이게. 또 반대로 덜 가진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가진 자처럼 되기를 꿈꿔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렇질 않아. 불평불만해, 불평불만. 저 인간들은 왜 나보다 많이 가졌을까? 뭔가 이건 사회가 잘못 돌아가고, 뭘 잘못 돌아가기는. 사회가 잘 돌아간데 자기가 이상한 생각을 해서 그렇지. 옛날에도 이랬단 말이야.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들 사이에 뭐가 발생하냐면 갈등이 발생하는 거야. 그 갈등이 바로 뭐냐? 역사야, 그게.
그래서 이 의식주가 점점 발달해가지고 이게 권력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원하거든.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서 결국 승자가 생기고 패배자가 생기고 그게 역사라고 그래. 그럼 이 의식주를 발전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도구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인류 역사의 시작이 바로 도구가 뭘 썼냐 이거야. 뭘.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처음에 도구를 쓸 때는 석기를 썼을 거란 말이지. 이게 최고 보기 편하니까. 근데 이 석기라는 것이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옛날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구석기 시대야. 새로운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신석기 시대야. 구석기가 더 발달한 거야? 신석기가 더 발달한 거야? 신석기가 더 발달했죠. 그래서 의식주가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수렵어로 채집해서 농경으로 시작되잖아. 의식주가 발달하잖아. 그런데 이제 이 석기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 인간이 마음대로 모양을 낼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인간들은 금속을 찾게 되는 거야. 금속 중에서도 청동기를 먼저 사용했겠지. 왜? 이게 철기보다는 쉽게 다뤄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청동기를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이제 철기를 사용한 거야. 청동기에 비해서 철기의 가장 중요한 장점 뭐야? 단단하다라는 거야. 이건 약해. 약하기 때문에 농경도구로는 사용될 수가 없어. 근데 이건 강해. 강하기 때문에 무기로도 사용되고 농경도구로도 사용되는 거야 이게. 그게 철기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바로 이 철기 시대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요게 인류의 역사 과정이야. 역사 과정. 여기에서 이따 공부하는 고조선도 나타나고 고구려 백제 신라도 나타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나타나고 지금 여기에서 끝나는 거야.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게. 이게 인류의 역사야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여기에 들어간다니까. 초기 철기 중에서 이제 발전된 철기겠지만. 근데 이 중에서 아까 내가 국가가 출현하는 건 언제라고 그랬어? 청동기라고 그랬잖아. 그 청동기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국가가 있었단 말이야. 그게 바로 고조선이라는 나라야. 그러면서 이제 이 고조선 이어가지고 초기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한 국가들이 있어. 그 국가들이 바로 고조선 이후에 부여라든가 고구려라든가 사만이라든가 옥저라든가 동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단계 국가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는 거고 그 고구려 백제 신라 다음이 바로 고려가 되는 거고 그 고려 다음이 조선이 되는 거고 조선 다음이 바로 대한민국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 역사 순서라고 그게. 그 중에 최초의 국가 이게 고조선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 페이지 19페이지에 쭉 정리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고조선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야. 고조선에 대해서. 다 여기까지.